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40분에 걸쳐 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어서 우리 조영탁 휴넷 대표님께서 에듀텍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협력하는 괴짜와 미래의 교육입니다. 예, 변화가 다가오고 있죠. 그 변화를 크게 보면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변화를 우리가 이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의미는 기하급수적인 일자리 변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용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만들어진다.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탈취각 패러다임, 한강의 기적을 벗어나서 이제는 성실과 효율에서 신뢰와 혁신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변화를 우리가 다시 살림 이스마일이 얘기하는 익스포넨셜 오거니제이션 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현재 대부분 제도와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에 입각해서 미래를 본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현재를 가고 있지만 미래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이 변화의 양이 어느 정도냐? 지금 EMC 레포트에 의하면 18개월마다 지식이 2배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작년 시점에서 지구상의 새로운 지식의 양이 10제타바이트입니다. 10의 21승이니까 대략 지구상의 모래알 숫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세상과 교육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도와 교육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내비게이터가 아니고 도시 지도와 건물을 다 외우는 것과 비슷한 결과죠. 지식에서 이제는 컨텍스트, 내비게이터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학습 능력 교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백과사전에 있던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20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되는 지식은 검색을 넘어서 이제는 실이나 또 클로바, 네이버가 만든 클로바나 또 아마존의 알렉사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라질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 어떠냐? 교육과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 변화를 도저히 사회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과 사회가 분리된 상태에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사회가 융합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각도에서 미래의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이 대전환을 위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미래의 일을 우리가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반복되는 일, 두 번째가 창조적인 일, 세 번째가 감성적인 일. 자, 이래서 이 반복되는 일은 인간들은 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흔히 삽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 반복되는 일은 인간은 하기 싫어하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매우 잘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못하는 일이 뭐냐? 창조적인 일과 감성적인 일은 얘들이 못하죠.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창조성과 인성, 즉 창조성과 협력성이 인간의 역할, 반복되는 효율성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협업하는 사회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바라보는 일자리의 진화. 참고로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각각의 비율이 67대 4대 29인데 요것의 3분의 2 정도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미래 세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인재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반복되는 삽질을 열심히 잘하는 인간은 이제 누가 대체해 나가느냐?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면 인간은 창조적 일을 하는 인간들이 필요한데 그들 한 명 한 명은 괴짜들입니다. 혼자 뭐를 완성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들은 각각이 한 명은 사회를 잘하고 한 명은 과학을 잘하고 한 명은 영어를 잘한다면 이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협력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협력하는 괴짜죠. 이런 협력하는 괴짜는 그러면 기존 교육은 뭐였냐? capability,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이었다면 이제 창조성과 협력성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국가 경제, 세계 경제 그리고 시대적 역량 변화를 대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인재를 키웠는데 이 인재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야, 이 보니까 영재교육, 수월성 교육 그런 거 없애고 외고, 자사고 이런 거 없애고 다 없애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들이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이 기억하고 이들의 기여들이 한 친구들이 다시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세상에 기여하는 이 순환 구조가 맞춰져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요 인재상을 합쳐서 3C 플러스 W의 인재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교육혁신 프로젝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토마스 프레이가 뭐 하는 얘기가 다 맞지는 않지만은 과격한 얘기 중에 하나가 15년 후 대학 절반이 문 닫을 것이다. 지금 우리 김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대략 그렇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절반이 문 닫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월드 이코노미 포럼 보고서에서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한 얘기는 초등학생이 갖게 된 일자리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문제가 뭐냐? 지금 문제는 초등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학력 중심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목적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입학 시험을 잘 보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 벌어지고 있죠. 반면에 대학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어요. 산학협력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 부실하다 보니까 대학 재정이 더군다나 반값 등록금 이후는 더욱더 교육부에 의존하게 되고 그 내부 외부가 합쳐진 결과가 대학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혁신을 못하는 경직된 거버넌스 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목 하나 만드는 게 일반 대학교에서 무지 어렵고 또 학과 통폐합은 더욱 어렵고 그래서 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이 안 됩니다. 평생 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의 1%, 기업의 직무 교육은 미비한 상태고 이 전체를 뭐 규제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가 교육을 저해하고 있죠. 즉 이 전체가 뭐냐면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든 추격형 교육의 성공이 우리 탈추격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덫이 된다. 그러면 이걸 탁 치워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방향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존의 제도권 교육, 초중고 대학 교육은 목적이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과 협력을 하는 괴짜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인재상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창조와 감성의 교육.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바뀌고 있으니까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학습 능력을 학습하는 스마트 평생교육 이 두 가지가 우리 교육의 투트랙 미래 전략이 되고 그건 한마디로 learn how to learn인데 이것을 다시 분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학습 능력, 지식에서 학습 능력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가 이제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친구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잘 활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혁신의 리더십인 기업가 정신으로 받쳐줘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하나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초중고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중고에서는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게 코딩과 메이커 교육이 학습 능력 교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등장하고 그 방향은
기업가 정신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에 에듀텍이라 이 등장해서 맞춤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은 협력하는 괴짜를 키워내자. 지금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학교에 붙어 있는 거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자, 우리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옷을 편하고 안전하게 입은 친구는 동그라미. 우리 이런 걸 왜 배우는지. 토마스 웨스털 영어 강사 얘기죠. 이 시험, 한국의 영어 시험 문제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영어 능력보다 시험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 같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해외 교육 정책을 보면은 미국은 개인 에듀텍 원투원, 또 지방의 학생들이 현장과 집을 연결하는 스쿨 투 홈. 영국은 굉장한 강도를 가지고 국가 전체가 에듀텍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영국의 작년도 기준으로 20개 떠오르는 하이텍 벤처 기업 중에서 절반이 에듀텍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교육과 기술이 융합하는 에듀텍 비전 2020을 영국이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일본조차도 교육의 자율과 개인화를 추구하기 위한 클라우드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저비용 맞춤 교육으로 간다. 이게 세계적인 변화죠. 자,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재를 2018년까지 개발하고 인프라 확정하고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첨단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한다. 좋습니다. 또 대학교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정량적 지표도 있지만 융복합 학사구조 개편을 하고 중장기 연구 지원하고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하고 산업협력 온라인 창업 이 많은 우리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전체를 정부가 직접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자,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 새로운 교육. 예를 들어서 코딩, 메이커, 기업가 정신 이것을 자유학기제나 방과후 교육에 담는 문제. 이런 신교육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인데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이냐. 또 하나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 소위 전문성을 가르치는 이 교육은 어떻게 맞춤 교육을 통한 효율화를 가져갈 것이냐. 그 대안으로서 에듀텍을 어떻게 대대적으로 도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크게 봐서 교육의 방향은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인 기업가 정신과 에듀텍으로 효율적 수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방향과 수단을 각각 기업가 정신과 에듀텍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 보면은 현재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죠. 이 방과후 교육의 취지는 사교육비 정감하고 공교육 정상화하자. 보면 초등학교는 이 방과후 교육 중에서 특성 적성 교육이 73%인데 고등학교로 가면 12%대로 떨어지고 있죠. 즉 보완형과 대립형 이 교육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비용,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비자율, 특히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 각계약진 구조로 되니까 여기서 효율화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죠. 적어도 아웃소싱과 에듀텍의 활용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놓고 보면 자유학기제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학년에 시작이 됐죠. 자, 그 현재 1년 동안 나온 결과를 보면은 학부모들이 불안하더라, 교사가 일이 많아지더라, 지도교사 우수 강사가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율과 경쟁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 자, 이 문제에 민간 참여 부재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크게 이 소위 학습 능력 교육은 첫 번째가 문제를 도출하고 두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가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피드백 시켜주는 일인데 문제 도출이 현재 퀘스천. 문제 해결은 지금 나름대로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경쟁을 자꾸 배제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일본의 유도리 교육과 같이 소위 흐지부지 되는 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경쟁이 나쁜 거라는 겁니다. 좋은 경쟁은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로듀서 101 지난주에 그 보시느라고 2시 반까지 안 주무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있죠? 우리 한인배 실장님 보셨죠? 예, 2시간까지 안 주무시면서, 그죠? 예, 안구정화도 하고, 예. 자, 그런데 수식회나 슈퍼스타 K나 우리가 프로듀서 101, 이런 경쟁은 좋은 경쟁입니다. 경쟁에 탈락한 사람도 그 경쟁은 즐거워해요. 물론 우승자가 되면 더욱 즐겁죠. 좋은 경쟁을 키우지 않으면 여기서는 인간의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유도리 교육이 실패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미래 교육 방향으로 갖고 있는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놓고 보면은 코딩과 메이커 교육을 왜 하는가? 이것의 목적은 코딩과 메이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목표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 코딩과 메이커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안 돼 있죠. 결국 교육의 목적은 뭐냐?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죠. 직질한 것이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지금 코딩 교육이 잘못하면 이 코딩을 외워서 하는 교육 시험 문제로 전락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코딩의 목적은 혁신을 가는 학습 능력을 가르치는 데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코딩 교육을 도와줄 도우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코딩 교육을 도와줄 수많은 에듀텍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죠. 해외에 있는 기업들, 국내에도 많은 코딩 지원 에듀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과후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기업가 정신 교육도 우리 기업가 정신 교육 2018년부터 중학교 의무 교육 되는데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의 오프라인의 교사 교육 시스템 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뭐로 해결할 것이냐? 결국 이것도 에듀텍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에듀텍이 저비용과 맞춤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외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쉽고 편리하고 값싼 교육의 한계 비용을 극복해 나가는 에듀텍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휴넷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코네티컷의 프랭클린 엘리멘트 스쿨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수학은 뭘 이용하느냐? 칸 아카데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언어는 뭘 얘기하냐? 라이브 모카를 이용한다. 이런 에듀텍을 동원해 가지고 저비용의 소위 수학과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액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칸 아카데미, 질리메스 이런 것들에다가 뉴턴과 같은 맞춤형 에듀텍이 동원되면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맞춤 교육을 해보니까 평균 성적이 향상되더라. 즉 맞춤 교육의 효과들이 에듀텍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맞춤 교육이 바로 사교육의 제일 큰 니즈이기 때문에 에듀텍의 맞춤 교육화는 사교육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럼 사례가 없느냐? 봉선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허브를 개설하고 협업 툴을 만들어서 구글과 오피스 365를 활용을 하고 에듀텍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관계자 설문조사하고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이렇게 링크에 들어가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제한된 환경 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데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맞춤 교육의 중요성이란 것은 벤자민 블룸이 맞춤 교육의 효과란 것은 5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과외를 하는 사교육이 이 맞춤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고비용의 맞춤 교육이라는 거죠. 이 사교육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만은 자기주 주도성을 뺏는다는. 따라서 이 고비용의 맞춤 교육을 저비용의 맞춤 교육화 시키는 것이 무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반복되는 컨텐츠를 이용하니까 값이 싸지고 그 다음에 소위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대표적인 뉴턴과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 교육 서비스 가지고 이제는 저비용의 맞춤 교육이 가능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육의 대물림을 갖고 가는 사교육, 국가의 참 우리 모두의 고민은 사교육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는 분명히 자치구별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더군다나 이 부모의 재력하고 아이 성적은 굉장히 비례하더라. 100만 원 소득이 증가되면 영어 성적이 2.9% 증가하더라. 이런 것들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없다면 KDI 김희삼 교수님의 말씀이죠. 자, 이런 소위 사교육이 분명히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있지만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그 학생의 미래를 가져가는 창의성, 목표의식, 자존감은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통해서 수능 성적을 잘 받고 내신을 잘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뒤처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사교육은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는 올리지만 궁극적인 건 아니다. 그럼 뭐가 제일 좋으냐? 자기주도형, 저가형 맞춤 교육,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거죠. KDI 같으면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교육 예산은 3.6배, 납입금은 3배, 사교육비는 6.7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대안이 여기 있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습 능력 교육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했다기보다 제가 그냥 10분의 1 정도 했다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지식을 배웠다. 여기 KT 건물이 있고 저기 교보 빌딩이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식을 습득했는데 이건 요즘 보니까 구글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시리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하는 거더라. 이런 거죠. 자, 이런 교육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필수 지식은 우리가 배우더라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성과 협력성, 즉 학습 능력을 배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배우는 수단이 뭐냐면 코딩과 메이커가 수단이고 자유학계제와 방과후 교육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건 학습 능력이다. 그래서 지식 습득과 학습 능력에서 이제는 요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인재들은 소위 이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이제는 저비용 맞춤 교육을 에듀텍과 자유학계제 방과후 교육으로 하고 이 창조성과 협력성을 키우는 코딩과 메이커 교육으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촉발시켜서 미래에 급변하는 사회의 혁신의 리더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기 how, 여기 why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학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사회와 분리된 대학이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사회와 융합된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와 유연하게 대학 내부가 바뀔 수 있는 거버넌스를 탈중앙하고 그리고 이 사회와 협력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이것을 사회융합형 대학이라고 명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뭘 공부를 해왔느냐 하면은 사회 문제를 누군가가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을 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답을 외우는 컨텐츠, 지식교육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지식교육을 놓고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아까 말씀드린 10제타바이트 그리고 앞으로는 44제타바이트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지납니다. 10제타바이트를 CD롬으로 구워서 쭉 쌓아놓으면은 달나라 5번 왕복합니다. 이건 인간이 다룰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컨텍스트 교육, 학습 능력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지식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이제는 교육이 바뀌는 거죠. 지식에서 학습 능력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답은 이것밖에 없죠. 사회와 융합을 해야 된다. 이제 대학이 사회만 그것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PBL 앞에다가 S를 하나 붙여서 사회 문제 해결력, Social Project Based Learning이라고 명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 여러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죠. MIT, Learn by Doing.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한 빌딩과 러닝이고 스탠포드 아주 Radical Collaboration. 그래서 이 친구들은 P5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Problem, Project, Product, Process, People Based Learning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여기서 혁신과 창조의 학습을 해라. 자, 미네소타 대학은 라이브 더 텍스트. 그래서 지역과 협력을 하는 거죠. 그 지역과 지역의 협력이 기반한 프로젝트 교육. 저는 대한민국의 지방 대학들은 이 미네소타 대학과 같은 라이브 더 텍스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수많은 여기 학부와 학과가 설립되어 있죠. 애리조나 유니버시티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10년간 69개 전문 학과를 폐지하고 30개 융합 전공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인간 진화 사회변화 학부, 그러면 그 안에는 생물학과, 사회학과, 지질학과, 인류학과가 공통적인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제는 학과란 이 지식 중심이 아니라 소위 프로젝트,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교육은 뭘 하는 거냐? 적게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이건 지식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건 뭐죠? 이거는 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less teaching하고 more learning 하는 교육인데, 사회 문제와 교육이 융합하는 것이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고, 여기에는 융합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와 협력을 해서 차별화와 사회소통이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과 사회혁신한 결과물을 끄집어낸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은 뭐냐? 사회 문제를 찾아야죠. 자, 스탠포드의 경우는 또 MIT의 경우에는 전부 다가 공통적으로 기업 외부 내부가 공동 참여를 하고, 전인 교원은 코디네이터고 프로젝트마다 외부 전문 요원이 투입되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과 연구소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대학은 심도 있는 사회 문제를 접근하고, 학생들은 진실한 학습 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이를 통해서 또 지식 재산권에 도출되면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거죠. 현재 산학협력고수는 대학 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의 소위 외부 협력에 포스트 역할을 하고 수많은 외부의 겸임교수 집단들을 내부에 융합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는 소위 논문 중심의 대학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할 것이냐,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만 하면은 우리 교육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교육을 하다 보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대학이 같이 성장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다가 보면 요즘 CNN이 방송이 아니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데 그거 도대체 어디서 가서 내 공부하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 그때 니즈에 따라서 온 디맨드로 소위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존 교육의 대안인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따라서 기존의 교육은 어디로 가느냐? 기존 교육은 온라인 무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온라인 무크로 가게 된 대표적인 예들이 2012년도에 거의 비슷하게 출발한 유다시티나 코사라, 둘 다 스탠포드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 MIT 하버드가 시작한 에듀엑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학 중심이라면은 유데미는 누구나 강사가 되는 플랫폼이죠.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고, 그리고 칸 아카데미는 무료 온라인 교육 제일 먼저 시작했죠. 대한민국에서도 카이스트 무크를 2000년도에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2000년도에 카이스트에 50억을 줘가지고 사이버 카이스트를 세계 처음으로 우리가 무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처음입니다. 혹시 사이버 카이스트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예. 자, 그런데 이 무크가 문제를 다 그러면 기존 교육을 해결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보시는 것처럼 무크를 했을 때 리텐션 레이트를 보면은 이 코스가 지나가면, 매주가 지나감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이 수강률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세라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기존 교육에 비해서 이 무크의 집중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플립 러닝이 도출되죠. 자, 플립 러닝을 수업전 무크로 내용을 숙지하고, 그래서 실제로 코세라나 유다시티나 수많은 무크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가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러닝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중도 탈락률이 플립 러닝을 통해서 현저하게 감소하더라 하는 것이 웨슬리 베이커의 주장이죠. 우리가 유명한 강단인의 현인에서 객석의 안내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플립 러닝뿐만 아니라 우리가 VR 같은 경우도 이온 리얼리티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집중도가 100% 올라가고 성적이 30%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TL의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인 강의가 리텐션 레이트가 5%라면 리딩 10%, 그 다음에 데모가 30%, 요까지가 패시브한 거고, 액티브 러닝으로 들어갔더니 디스커션 했더니 50%, 제일 좋은 건 뭐냐? 실제로 해보는 거더라. 그래서 실제로 해보거나 가르쳐보거나. 그래서 모두가 선생이 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기존에 우리가 교육은 컨텐츠는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오프라인의 팀 프로젝트로 하고 요 사이를 뭐하냐? 서로 연결해주는 내비게이터.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교과목이 추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리조나 대학의 뉴턴이라는 이 어드바이저가 한 일이고 했더니 수강 철회율이 20% 6%로 줄더라. 그럼 훨씬 대학의 수익이 올라가게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다가 원데이 원위크 코스 같은 유연한 학과목 제공이 온 디맨드로 제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과 무크와 플립 러닝이 각각 소위 학습 능력과 우리가 기존의 나리지를 뒷받침해 주죠. 우리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되면 기존의 컨텐츠 교육은 필요 없느냐? 그것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것을 이제는 무크로 이동해서 교육의 효율을 올리고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맞춤형 교육 플랫폼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묶어서 액티브 러닝 실전 교육으로 들어간다. 자, 그 실전 교육의 예를 이제 제가 가실 때 협력하는 괴짜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현철 부원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전체를 2009년도에 설계할 때 7개의 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선발하는 게 크리에이티비티 앤 콜래보레이션, 창조와 협력성 캠프입니다. 그래서 성적 안 보고 그냥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캠프에서 얼만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되 남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가, 그걸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뽑으면은 오프라인의 컨텍스트, 프로젝트 교육과 온라인의 무크 교육이 병행이 되죠. 그리고 소셜 러닝, 커뮤니티, 코-이볼루션 하게 됩니다. 보면은 컨텍스트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슈 포스팅을 한 20% 합니다. 전체 시간에.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뭐 하느냐? 컬래버레이션 하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발표, 엘레버레이션 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컨텐츠 교육은 그냥 모든 것을 프로젝트만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기본 교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건 미래학과 인문학이 문제를 도출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확산하는 거, 세 개를 기본으로 삼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평가가 중요한데 동기부여가 되려면은 무평가, 무경쟁, 이거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 세우기, 이거는 나쁜 경쟁이죠. 그래서 오픈 컨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소셜 리뷰. 서로 상호 평가를 하고 이것이 뭐냐면 아주 압축된 교육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걸 소셜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아닌 소셜 리뷰와 소셜 러닝을 통해서 서로가 즐겁게 게임같이 해나가죠. 굉장히 게임같이 됩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그 슈퍼스타 K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암묵지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발전해 나가는 이 코-이볼루션 과정을 거쳐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과연 앞으로 SCI 논문을 열심히 해서는 아카데믹 엑셀런스를 향해 나갈 것이냐, 창업을 열심히 하는 앙트레프레너럴 유니버시티로 가야 될 것이냐,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세계 인류 대학은 예외 없이 논문 잘 쓰는 대학이 창업도 많이 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의 매출액 총액이 우리 대한민국 GDP의 2배다. 그것은 한마디로 앙트레프레너럴 유니버시티와 그리고 아카데믹 엑셀런스는 서로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은 주변과 갈라파고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이 이 전체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식의 플랫폼이 되야죠. 러닝시티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우선 동아리가 중요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학의 교육과정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자기주도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킨 동문 멘토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은 주변 학교 연구소하고 산학계하고 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로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왜? 산학계는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학교는 논문 쓰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배짱이 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야, 그러면 특허에서는 너 괜찮냐? 예.
학교 연구소도 특허는 논문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산업계는 특허는 자기 경쟁력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특허를 중심으로 시차를 극복하자. 이것이 소위 제가 얘기하는 UI, 유니버시티와 인더스트리가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연결된 시스템인데 이게 뭐가 좋으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우리가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은 보통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니까 연구 프로젝트 규모가 최소 억 단위에서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1억이면 대충 한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그러면 기업은 어떠냐? 기업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 차별화가 생기는 것보다 지재권을 더 많이 얻는 쪽이 차별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교육 거버넌스 문제가 났습니다. 우리는 중앙 집중적 폐쇄적 교육부 중심, 죄송합니다. 예. 대학본부 중심, 정규직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집중화시켜서 개방과 공유, 대학 중심, 단과대학, 그리고 모든 교수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뭐가 바뀌냐?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가 혁신되고 대학이 클라우드의 개방 공유가 갖춰야 돼. 지금 대학이 제대로 이걸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자유로운 학과 개설과 학점 부여가 가능하고 사전 규제를 하는 대신에 과정을 투명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모자라느냐? 기업과 대학의 경험을 고루 갖춘 교원이 과연 이 연결할 교원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고 나서 듀얼 프로페서 제도를 가져가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SCI 논문을 주로 쓰던 교수하고 산학협력하는 교수를 확보해서 이들을 합쳐서 대기업과 히든 챔피언,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개방형 산학협력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수와 기업의 정보 교환, 신뢰 형성을 통한 산학협력 과제를 창출하고 대학의 역량이 부족한 제품화 연구에서 지식재산 연구로 전환하면은 이러면 저비용,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지재권을 대학과 협력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약간의 비용을 링크 대학 사업이나 아니면 대학 R&D에 보태주면은 이건 무지하게 활성화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대학 교육의 핵심 방향은 외부에선 지금 대학이 항목별로 쪼개서 대학에 돈을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포괄적 지원으로 바꾸고 대신에 사후평가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후평가보다 사전 통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탈집중화를 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산학협력 구조를 갖추고 내부에서 협력하는 괴짜 교육을 위한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과 무크, 플립, 어댑티브 러닝 이런 것들이 융합된 새로운 교육 체제로 가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평생교육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평생교육 문제는 이제 일자리 변화와 직무의 변화, 환경의 변화 세 가지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 변화를 보면 평생교육원은 현재 사회 간판 장사를 하고 있죠. 직무 변화는 이 기업 교육을 부분적 해소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우리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죠. 크게 우리 교육의 수요를 보면 이렇게 저는 앞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 게 현재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일모작 교육에 그 다음에 은퇴 세대를 위한 이모작 교육 그 사이에 수많은 직무 변화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의 변화, 이것이 태스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평생교육은 일자리를 재교육시키는 잡 교육과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인바운드의 잡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와서 교육받는 거.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교육은 이 대학의 직무교육에 들어가는 소위 태스크의 변화죠. 그래서 기업에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일이 지금까지는 반복되는 일을 하다가 소위 창조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일로 바뀐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 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과거는 우리가 한 번 직장, 평생 직장, 그리고 초중고 대학이 평생 직업을 하고 정년 후 노년 직업 없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평생교육과 대학교육의 골든크로스는 지났다고 봅니다. 첫 직장 1.7년이면 그만두고요. 그리고 S전자 가더라도 7.8년이면 그만둡니다. 그리고 샐러던트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변화하죠. 이 퇴직 후 일은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실제 우리 예산 투입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평생교육에 투입되는 거 얼마냐? 골든크로스. 이미 평생교육이 더 중요해졌는데 평생교육에 투입 예산은 지금 1%밖에 안 되고 있죠. 참고로 55조 중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합쳐서 5,800원. 그러니까 직업교육 빼고 나면 평생교육은 1%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은 또 고민스러운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죠. 지금 정원을 넘는 대학 지원자에서 이제는 2024년이 되면 16만 명이 모자라게 되고 아까 절반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거의 절반이 실제 2023년은 없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가 뭐로 해결될 수 있느냐? 대학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평생교육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평생교육을 일자리 전환교육과 직무강화 교육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을 키워나가면 대학은 이걸로써 우리 대학생, 신입생 주는 거 이상의 대학의 새로운 교육의 니즈가 생긴다. 자, 그러면 이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Education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 학습 도시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젠 주요 국가의 도시들은, 혁신 도시들은 전부 다 목표가 뭐냐? 학습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러닝시티가 목표고 학습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러닝 네이버후드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핀란드 마찬가지죠. 러닝시트를 가지고 모바일 러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영국도 역시 학습 도시를 목표로 해서 파트너십 보드가 운영되고 호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 혁신, 혁신 도시들 다 어떻게 우리가 혁신해 나갈 것이냐? 그들 전부 다 학습 도시로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결국 재교육을 통한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얘기하는 플렉시큐리티, 일자리 유연성이라는 것이 결국 개별 일자리는 유연하게 가더라도 일자리 안전망을 만들어야죠. 근로생의 발전 교육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역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미네소타 대학과 같이 일본의 후쿠이, 마스모토 대학들이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O2O 러닝시티,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이 지역 분리된 데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된 학습 도시로 가면서 여기에 칸막이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하고 학벌을 없애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술과 제도를 보겠습니다. 기술 문제는 우리 조영탁 대표님께서 잘 해주실 거니까 제가 후딱 2장만 넘어가겠습니다. 2장의 최첨단에서 하이브리드 수업, 적응 학습,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걸 통한 온라인의 인증평가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뒷받침한 국가의 정책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3차 산업혁명은 서버 기반의 혁명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기반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클라우드 트래픽이 OECD 평균이 86%, 한국 1.4%. OECD는 물론이고 우리가 압도적 후발 국가입니다. 데이터가 다 막혀 있고 클라우드가 막혀 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개인 금고하고 은행 금고 뭐 이게 안전한가? 이게 안전하죠. 근데 클라우드가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데 우리는 그거를 못 쓰게 막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수집을 우리가 가입 제한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메일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교육청 보안 지침에 이럴 것 같으면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 공유기 제한하고 굉장히 비싼 공유기 쓰게 돼 있어요. 일반 공유기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분석도 사용 클라우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메신저만 쓰가 하니까 금년에 서버 다운돼 버렸죠. 이 내용을 보면 교육장 책임하에, 학교장 책임하에서 사용 허가를 누구한테 허가 받느냐? 국정원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국가에서 다른 건 몰라도 국방에 관한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에 국방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 기밀이 된 학교 교육자로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에듀케이션 3.0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부 3.0이라는 게 전부 다가 개방하라는 거죠. 상용 클라우드 활용 금지, 이것도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기관 클라우드 고용 금지, 이러니까 뭐가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풀어줘야 된다. 사전규제 징벌로 가야죠. 거기다가 부처별 업무를 보면은 부처, 미래창조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부처가 전담하고 학위 관련 그 다음 평생교육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마지막 액션 플랜입니다.
자, 규제를 단계적으로 봐선 정부의 규제를 사전 통제 사후 징벌로 가고 일선 학교의 자율권인데 이것을 협의하라 신청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 그 사후에 징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듀텍을 한 부처가 전담하고 법률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망법 이거를 우리가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서는 우리가 요 1모작, 2모작 가운데 태스크 변화를 각각 이 초중고,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을 협력하는 계좌와 인생 M모작으로 해서 Learn How to Learn으로 가는 교육에 대해 혁신을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